자, 컨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운 우리가 네일리를 배우셨죠? 자, 이 네일리는 중요합니다.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이 컨버스가 뭘 했다?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 네,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또 작년에 또 이론이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컨버스는 이 분기점 모형인데 다른 말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죠? 수정을 하니까 무슨 모형? 중력 모형이죠. 네일도 중력 모형이니까 뭐 컨버스도 중력 모형인데 그럼 수정을 뭘로 수정했느냐? 자, 여러분 아까 인구 있죠? 인구를 뭘로?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합니다. 자, 인구를 뭘로? 매장 면적, 매장 규모. 이걸로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 그래서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를 하고.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뭐 다른 건 관련 없는데 뭐만 바뀌었어요? 인구를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쇼핑센터, 자, A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 1000제곱미터다. 자, 우리가 B 쇼핑센터, 자,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얼마? 9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가 크죠? 크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규모가 작은 여기에 결정되겠지. 그러면 이게 상권의 경계인 뭐다? 분기점.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다? X키로.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X키로다. 두 쇼핑센터까지 거리가 8km면 이 거리는 8km에서 뭐를? X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이제 매장 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도시가 하나, A 도시는 A 쇼핑센터, B 도시는 B 쇼핑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권의 경계를 하면요, 여기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요게 상권의 경계고 여기는 뭐다? 훨씬 넓은 이게 상권의 무슨 인지 알겠죠? 여기 원으로 이렇게 씌우면 돼요. 예? 그걸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있는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그까지는 할 필요 없이 하여튼 상권의 경계는 여기 상권이 작고 여기는 상권이 훨씬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위가. 자, 그러면은 이때 뭐냐 하면은 컨버스는 뭐죠? 두 도시의 두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밑줄은 어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게 포인트. 자, 그걸 밑줄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자, 여러분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의 뭐다? 매장 면적의 뭐? 비례. 거리에 분기점 여기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거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얼마? 매장 면적 얼마? 9000의 비례. 어떻게 돼? 거리 8-S 거리 제곱에 반비례. 요 두 개죠.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이 뭐? 서로 같은. 예? 서로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요거 풀면 돼요. 풀 때는 아까 얘기했죠. 내항이 곱, 외항이 곱은 같다.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죠? 우리가 곱하면은 9000x. 9000 곱하기 얼마? x제곱은 1000 곱하기 얼마죠? 8-x제곱. 그래서 공 3개는 없어지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죠?
x제곱 8-x를 두 번 곱했거든요. 64-16x 플러스 x제곱. 요것을 뭐 한다?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요것을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x는 거리니까 양수예요. 자, 요를 푼 결론이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나왔어요? 교재 결론이 x 리꼬르는 1 플러스 우리가 A로부터 물을 때는 A가 분모 얼마죠? 매장 면적 1000. B일 때는 얼마? 9000. 두 쇼핑센터까지 거리 얼마? 8km. 그 교재의 수식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여기 얼마죠? 누뚜 9는 얼마? 누뚜 요 9는 누뚜 3의 제곱해서 이게 제곱가 없어져서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죠? 분모는 1 플러스 3의 8km니까 얼마? 2km가 정답. 네,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는데 하여튼 말로 출제 작년 했잖아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서로 뭐 한 점?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그게 키워드. 계산은 못해도 관계없어요. 예, 계산 문제는 뭐 올해 출제하고 내일 아니면 허프니까. 그러니까 말의 의미만 알면 돼. 구매 영향력이 먼저 같은 점. 자, 여러분 허프 중요합니다. 25회 시험에도 계산 문제 냈지만요. 28회, 여러분 25회도 계산 문제, 28회도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계산 문제 출제를 하는데 허프죠. 허프는 확률을 붙입니다. 자, 허프 이론을 공부할 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 확률이 들어가, 확률. 예,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양이에요. 자,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허프는 공간, 거리, 마찰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허프는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 점포의 성격, 편의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이 점포의 성격, 또 교통의 편의성, 접근성, 가시성, 매장 규모 등에 따라 이 값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우리는 허프 문제를 풀 때 이걸 뭐라고 가정한다? 요 값이 달라지거든요. 0, 1, 3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 2라고 가정을 해요. 문제 풀 때 보면 꼭 2가 나와요. 2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가 뭐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력,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2라고 가정을 하는데 중력, 모형은 또 뭐죠? 매장, 면적의 비례,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때도 요걸 뭐죠? 요걸 바꾼 거야. 비례와 뭐를 바꿔버렸다 또 반비례를 바꿔서 출제했어. 거리 제곱이 나온 건 다 반비례입니다. 거리 제곱은 다 뭐다? 반비례. 자, 우선은 매장. 여기는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을 해요. 여기는 매장, 점포 단위를 기준. 자, 매장, 점포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하는 게 뭐다? 허프 모양. 자, 그러면은 허프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 여러분 소비자의 거주지의 인구가 20만 명이다. 자,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20만 명인데 자, 20만 명에서 우리는 여기 소비자 거주지에서 2km 지점에 A 할인점이 있어요.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은 4,000제곱미터다. 그런데 또 몇 킬로? 3km 떨어진 지점에 또 B 할인점이 있어요. B 할인점. 자, B 할인점의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20만 명이 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경험적으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인가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에서 결정된다? 요거 두 번 출제해서 22회와 29회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뭐죠?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뭐? 거리.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경쟁 쇼핑센터 몇 개 지금 하나밖에 없죠. B. 경쟁, 우리가 점포의 수,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우선 시험 문제에 22회와 29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106페이지 거기에 위에서 세 번째 방문할 확률 거기 A, B, C 있죠.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이것을 22회와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 또 밑에 수식이 있죠. 그 수식은 뭐다? 계산 문제 수식. 이걸 이제 엄청 출제했었죠. 15회 시험에 출제했죠. 16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예? 그리고 20회, 23회, 25회, 28회 6번 출제했네. 계산 문제. 6번 출제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 만약 원래 시험에 냈다 하면 누구? 내일 아니면 허프. 저라면 허프 내겠어요. 저라면. 자, 그러면은,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예?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 그래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은 우리 상권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특정 점포의 시장 점유율, 뭐 이용객 수, 매상고 등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모형? 허프의 모형.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뭐죠? 전체에서 A 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니까 뭐죠? 지금 점포가 몇 개? 2개네요. 상권 내에. 그럼 A 할인점의 유인력과 B 할인점의 유인력 2개를 더해주면 전체야. 그럼 A 할인점은 유인력 여기 나오죠. 매장 면적 얼마? 매장 면적 A 할인점 4,000에 비례 거리 2km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얼마? 9,000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 유인력의 합계 전체가 돼요.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하지. 전체에서 부분이에요. A 할인점. 그럼 4,000을 4로 나눠주면 얼마? 1,000. 또 9,000을 9로 나눠주니까 1,000. 2,000분의 얼마? 1,0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뭘 구하는 거다? 율, 퍼센티지를 구하려니까 뭘 곱해준다? 100을 곱해줘는 50%죠. 퍼센트로 가릴 때는 100을 곱해줍니다. 50%예요. 50% 시장 점유율. 즉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몇 프로? 50% 간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간다? B로 가는 거예요. A, B 두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50%는 B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용객 수는 얼마? 그럼 시험 문제 또 이용객 수. 그럼 시장 점유율을 항상 요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 항상 여러분 계산을 할 때는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 문제를 풀려면. 그럼 두 번째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이용객 수는 소비자 거주지 얼마? 20만 명. 20만 명 중에 몇 프로가 이용한다? A 할인점 50%가 이용되니까 얼마? 10만 명이 이용객 수. 그럼 나머지 20만 명의 10만 명은 뭐를? B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 내용.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내면 요거거든요. 이 수식을 이용한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이제 봤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약간 어렵게 틀리다고 이제 내야겠죠, 또. 그러면 1km 지점에
1kg 지점에 C 할인점이 들어선다. 그럼 어떻게 돼요? 1kg 지점에 C 할인점이 들어서면은 고객을, 상권은 고정돼 있잖아요. 상권은 고정된 상권 내 점포가 들어서면요, A 할인점 고객도 올 것이고 B 할인점 고객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증가한 만큼 두 할인점의 고객은 뺏긴 거야. 그렇죠? 이걸 뭐냐? 제로섬 게임이야. 증가한 만큼, 여기 증가한 만큼 여기서 뺏긴 거, 감소하니까. 이런 전쟁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해요. 제로섬 게임. 그래서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 아까 할인점 새로 생기면 고객이 증가하면은 다른 요 두 점포의 고객이 그만큼 뭐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14번 보시면은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 이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네, 시장 점유율, 매상고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은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가 몇 개냐,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세 가지 요인. 이 지문이 또 작년에 또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용어를 좀 잘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허프는 중요하다. 올해 시험은 내일 아니면 허프. 계산 문제 출제 예상되는 부분. 자, 그리고 107페이지에 넬슨.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 나오는데, 넬슨은요,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고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도 양립성을 강조한다. 양립성. 양립성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병원 옆에 뭐가 있어요? 약국. 이게 양립성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러.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죠. 독일의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또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에요.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로서 나타난 이론이 바로 크리스 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자, 크리스 탈러는요,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자, 소비자, 이 수요자가 어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있느냐, 분포되느냐를 분석하는, 또 무슨 분석? 거시적, 넓은 의미인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 자,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모형에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었느냐, 그리고 또 중심지의 형성 과정,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중심지에 그러니까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둬요. 네,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요거죠. 또 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뭐의 관계? 최소 요구치의 관계. 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 자, 그럼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중심지란 용어는 뭐냐?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뭐라고 해요? 중심지. 중심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 여기 중심지거든요. 여기 중심지의 점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냐? 공급할 수 있는 요 최대한 있죠?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해요?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해요? 재화의 도달 거리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중심지, 요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를 말하는데, 문제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0. 여러분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공급 안 하지. 0이 될 때까지 공급하잖아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예요. 이게 바로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지에 있는 이 점포들이 도산, 망하지 않고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즉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고객의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라고 해요. 그러면은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뭐가? 최소 요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안에 내 존재했을 때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최소한의 매출이 또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용어가 108페이지 보면은 그런 용어가 나와 있고, 중간 그림 밑에 보시면 중심지 상권의 형태를 보면은 중심지가 하나다. 단일 중심지일 때는 뭐죠? 원형.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할 때는 뭐죠? 이상적인 형태인 정육각형인데, 여러분 크리스탈로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태인 상권의 형태는 뭐다? 정육각형. 꼭 기억해야 돼요. 정육각형. 자,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 고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고차원 중심지. 예를 들면 백화점.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요 중심지의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만 영향을 미쳐. 편의점, 편의품점. 근데 중차원은 우리 일정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학군. 이런 것은 중차원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백화점이죠, 고차원. 롯데백화점 간격, 거리 멀죠? 네,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멀어요. 고차 중심지 수는 적어요. 그리고 백화점 규모 커요. 고차 중심지의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품점인 저차원 중심지는 수가, 편의품점 많죠? 수는 많아요. GS 편의점 간격 가까워요. 규모 작아요. 네? 그러면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요,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은 망해요.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에 저차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가까이 가면 그 수는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형태?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지론의 내용에 나와 있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 이렇게 오거든요. 자,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보면은, 자, 이게
가운데 여기 중심지인데 여러분 중심지에서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 원이 뭔지 아세요? 원이 상권의 범위야. 요까지는 공급이 돼요. 그럼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권의 범위까지는 요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은 원은 되는데 중요한 건 공급 안 되는 적이 있어요. 요 범위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배후지 뭐다? 외접. 밖에서 뭐 한다? 접하고 있잖아요. 외접형은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배후지, 중첩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중첩한 것은 경쟁이 치열한 거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거죠.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로 오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형태? 중심제가 지금 3개 예를 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중심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상적인 게 아까 뭐 다수의 중심제가 분포될 때는 이상적인 형태가 무슨 형태? 정육각형. 그럼 여기 중심지잖아요. 그럼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요 상권의 범위에 다 이렇게 공급이 돼요. 뭐가 없다? 빨간 게 없어요. 모든 전역에 상권 모든 전역에 재화나 서비스가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정육각형이 이상적 모형이거든요. 이게 배후지 완결형. 배후지 완결형으로서 경쟁이 뭐가 돼? 최소화가 돼. 경쟁이 최소화가 되는 이 배후지 완결형. 무슨 형태? 정육각형. 이게 바로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에는 이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의 상권이에요. 정육각형. 크리스탈러 나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 정육각형. 딱 띄어. 이게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학자가 크리스탈러다. 이 말입니다. 정육각형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 있죠.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한 곳에 모여있다. 직접 모이는 거 직접이거든요. 도심에 모여있다. 직접되어 있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요. 자, 우선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109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7번에 보시면은 애플범 교수가 나와요. 자, 애플범 교수의 CST. C는 뭐죠?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니크. 그래서 소비자, 커스터머는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뭐다? 분포 기법이라고 해요.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시험에는요, 그냥 원어로 출제를 또 하기도 해요. 그냥 원어 그 자체. 자, 여러분이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마트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에 여러분은 물건을 사러 갑니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본을 거기서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인터뷰를 해요. 어디에서 물건을 사러 오셨습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상권의 범위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CST.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CST예요. 그래서 CST는 상권의 범위를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고객이 와서 한 달에 몇 번 이용하고 어느 정도 물건 사고 종류 다 나타납니다. 카드 끊어보면 고객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광고 또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CST. 그래서 늘 이게 분석해. 여러분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경쟁 정도를 어느 정도 하고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이걸 늘 연구를 합니다. 이마트가 이번에 빅히트 하나 쳤죠. 예?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죠. 백화점 지금 매출액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 보니까 세니까 뭐 90% 세일도 나오고 막 예? 잘만 하면 좋은 상품을 싸게 산대. 이마트 요즘 뭐 했어요? 예? 옛날에 한번 롯데마트 그런 거 했는데 착한 가격인데 착한 가격이 되면 국민 가격으로 하대요. 옛날 롯데마트는 착한 가격 통닭 한 마리 5,000원 팔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 이마트에서는 오늘 보니까 생닭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생닭 두 마리에 뭐 4천 얼마? 그러니까 한 마리에 2,100원 정도 팔더라고요. 최저가로. 그런 식으로 국민 가격.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다? 미래를 보고 미리 어떻게 해요? 사전에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겠죠.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서 싼 가격으로 미리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 가격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마트는 뭐다? 경상북도 의성이죠. 마늘 유명 의성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쌀 가격을 얼마? 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윈윈하는 전략을 어떻게 돼요? 농가도 어떻게 돼요? 중간 유통 단계 없애버리면서 비싼 가격으로 넘기고 또 이마트는 싼 가격으로 넘겨주고 중간 유통 기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진 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농가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배추도 어떻게 돼요? 지금 저 전라도 밑에는 갈아 없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팔아도 소용없으니까 갈아 버리면 그것을 아까처럼 약간 비싸게 사오고 여러분에게 싸게 중간 유통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렇죠. 자, 109페이지 매장 상가 점포의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여러분 지금 학자들의 견해 다 배웠거든요. 아까 몇 명만 잘 공부해서 작년에 4명 네일리,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로 4명 냈거든요. 올해 시험 뭐가 중요하다? 네일리, 허프가 중요한 것 같아. 특히 계산 문제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 매장용 부동산은요.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기존 점포가 있어요. 자, 어떤 우리가 도시 지역 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점포가 있는데 이 기존 점포에서 우리는 판매를 하잖아요. 1인당 우리 그 지역 내 1인당 주민들의 평균 매상고 얼마냐. 그런 거.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 인구수, 이 지역 주민들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점포, 한 개의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매출액이 얼마 돼야 되느냐. 그걸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뭐죠? 기존 부지를 뭐 한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한 개의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뭐를 파악한다? 최소 요구치를 파악한다. 최소 요구치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최소 요구치는요, 여러분요, 돈 들어온 현재 가치와 돈 나간 현재 가치가 서로 뭐 한다? 같을 때 그게 최소 요구치야. 그냥 망하지 딱 않을 정도. 최소 요구치가 어느 정도 되냐?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투자로 배우면요. 순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 0보다 어떻게 돼? 0 이상인 수준이지. 최소 0보다 넘어야 된다. 자, 분석을 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기존의 점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도달하고 있는 충족시켜주고 있는 도시인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어떻게 돼요? 도시를 대상으로 뭐를 한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을 해요. 그래서 투자론의 할인 현금 흐름 수지 분석법이 있거든요. 그때 순현재 가치, 돈이 들어온 현재 가치와 돈이 나간 현재 가치를 뺀 거예요. 이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신규 점포가 추가로 이 도시 내에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 들어와도 괜찮다. 얘기고, 만약 순현재가 0보다 적으면요, 이 도시 내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무슨 상태에 있다?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규 점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요. A, B, C, D, E 이렇게 지역을 나눠요. 나눈 근린 이 지역을 분석을 해요. 예? 각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할 때는 뭐죠? 해당 업종, 우리가 업종이 있겠죠?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예? 여러분, 그 업종, 식료품 하면 식료품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어떻게 해요? 추계를 해요. 추계를 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선정을 해야 돼. 요거 D를 선정한다. 이렇게. 뭐를? 분석을, 5개 다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상, 근린 지역 하나를 뭐 해야 된다? 선정을 해야 돼. 이렇게. 선정. 그러니까 항상 넓은 곳에서 좁게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분석할 때는 뭐다? 넓게 해서 뭐다? 좁게.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뭐죠? 위에 세 번째, 근린 분석 단계에서 나타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첫 번째 분석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그 차액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해야 돼. 가장 큰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순현재 가치 차이가 이 지역마다 순현재 가치 차이가 거의 없다, 미미하다. 그럴 경우에는 신규 대상 점포의 경쟁력이 경쟁하는 점포의 경쟁력보다 강한 곳을 선정을 해야 돼. 경쟁력이 높은 걸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선정을 하면은 이 지역에 어디 들어갈 거냐? 이 지역 내에서도 나는 이 장소에 신규 점포 들어가야겠다. 예? 그래서 뭐를 선정? 신규 점포가 들어설 뭐를?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하죠. 여러분, 신규 점포가 이 지역에 들어가면요, 기존 점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점포가 들어가면 동일 회사의 기존 점포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 점포가 들어갈 때는 그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돼. 왜? 기존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를 선정? 우리는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돼. 자, 순서죠. 이 순서 아직 출제는 안 했어요. 순서. 가끔 순서 묻는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매상고. 자, 여러분, 이 신규 대상 점포가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면은 이 선정된 대상 부지의 잠재 매상고가 얼마냐? 여러분, 가능은 포텐셜 번역한 건데, 가능매상고, 잠재 매상고가 얼마냐? 추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온다? 4가지가 나와요. 자, 비율법이 있어요. 자, 비율법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데, 여기에 신규 대상 점포가 들어설 부지예요. 여기서 고객이 어느에서 물건을 사러 찾아올 거냐? 어떻게 돼요? 가능한 거래 지역을 이렇게 획정을 해야 돼. 어디서까지 찾아올 거냐? 그러면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또 추계를 해요.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또 추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 가구죠. 가구에서의 얼마 지출할 거냐. 이 비율을 구해서 이 지역 전체 인구를 곱해주면은 매출액을 구할 수 있어요. 가능매상고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거예요. 주관. 자, 비율법이고 또 유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유추법은요, 이걸 갖고 분석을 안 해요. 신규 점포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점포가 들어설 지역에 분석할 때는
다른 걸 분석해. 이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 유사 점포, 그래서 유사 점포 비교법이라고 해요. 네? 유비법. 유사 점포 비교법이라는 얘기예요.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의 시장과 고객을 분석해서 요 신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게 유추한다. 자, 그리고 중력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력 모형은 여러분 같은 지역 사회 내에, 같은 지역 사회 내에, 그럼 광명이다. 그럼 같은 지역 사회 내에는 어떻게 돼? 경쟁 점포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 점포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우리는 각 점포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가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 측면에서의 매상고와 실제 판매했을 때 매상고가 같은 경우가 없지. 거의 뭐 한다? 예? 차이가 있겠지. 뭐 같은 경우가 없지, 뭐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뭐 해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돼.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우리는 각 점포, 동일 지역 사회 내 각 점포에 뭐를 조정을 해서 우리는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줘요.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중력 모형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는데 이것도 계산이에요. 수식이 상당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거. 자, 그러면 회귀 모형은 회귀 분석 모형이죠. 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합니다. 자, 회귀 모형은요,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이에요. 그래서 y 이꼬르는 a 플러스 b1 x 이렇게 가서 bn x 이러한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인데, 이때 y는 무슨 거죠? 영향을 받는 무슨 변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인데 무슨 점포? 대상, 신규 대상 점포에 잠재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걸 우리는 추정을 하고자 해요. 근데 이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개 있네요. 여러 개. 어떤 게 있어요? x1, x2, 뭐 xn. 여기 영향을 미치는 이 변수를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요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어떤 게 있어요? 독립 변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인구, 또 경쟁 점포의 수, 교통의 편의성,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독립 변수와 이 종속 변수의 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무슨 모형이죠? 회귀 모형입니다. 자, 111페이지 중간에 그 니은의 체크리스트인데, 자, 여러분, 이 지금 가능 매상고 추계하는 네 가지 방법은 규모가 큰 점포를 분석할 때 이용하고, 규모가 작은 점포를 분석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 저 분석 방법을 보조하는 자료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체크리스트. 우리 요거 하죠. V표만 하죠. 체크리스트.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규 대상 무지의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체크리스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아까 했지만 레일리, 허프 계산 문제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죠. 지금 이제 상권 분석 모형 처음 이제 배웠어요. 이제 배울 게 이제는 공업 입지론인데 작년에 출제했어요. 공업 입지하면 또 최초가 베버야. 또 이 베버가 또 작년에 아까 4명 학자에 베버를 넣어서 5명 학자를 작년에 출제했는데, 베버는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그럼 원래 출제를 안 해요. 그럼 베버는 출제하지 않고 뭐를 출제하겠어요? 이 공업 입지와 관련해서 지역의 경제 기반 이론 쪽에서 우리 묻지 않을까 원래 시험은 보는데,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11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도 최초니까 공부는 해야겠죠. 그래서 최초의 그 공업 입지 이론을 주장한 베버 이론, 경제 기반 이론,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